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원상 회복을 언급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앞다퉈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남을 1차 목표로 지목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정부가 중국이 시행하는 개별 관광 형태로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이 먼저 갈 수 있다며 남북 간 협력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에 올린 글에 수백 명의 검사들이 실명으로 의견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검사들의 댓글 공방이 거셉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란히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를 깔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상 공개는 공익을 위한 거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추모관 등이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입니다. 이곳에 또 들어설 박 전 대통령의 역사관까지 찬반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만에 청와대가 구체적인 대상까지 지목했습니다. 강남 집값이 1차 목표라는 겁니다. 일단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매매 허가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쥐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패를 꺼낸 건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강남 사구.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대출 규제, 거래 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요. 강기정 수석은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을 더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되고 9억 원이 넘으면 집값의 20%만 빌릴 수 있는데 기준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억 원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는 22만여 가구입니다. 기준이 13억 원까지 낮아진다면 6만 3천 가구가 추가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강 수석은 정부가 허가해야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 허가제도 언급했습니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이 재현되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일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숨죽인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의 원상 회복을 언급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이 강남을 콕 찍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2, 3억 원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10억 원 안팎으로 오른 걸 감안하면 이걸론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엔 13억 6,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엔 같은 면적, 같은 층이 무려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반 사이에 약 70%, 10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또 다른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2년 반 전에는 20억 원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들을 돌아보니 호가가 내릴 거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많다. 늦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두 아파트의 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보다 2억에서 3억 원가량 낮았습니다. 한두 달 안에 급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늘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6월까지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데다 강도 높은 후속 대책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3월이나 그때쯤 돼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신 것 같고. 하지만 10억 원 오른 집값이 몇 억 내린다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감안해 강남 아파트값을 더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춰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 관계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개별 관광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관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현재 중국인이나 서방 외국인들은 개별 여행사에 돈을 지불하면 금강산이나 백두산,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명소를 얼마든지 관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프랑스,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형태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대행기업이 승인한 인원만 단체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북한 비자 등을 받아 개별적으로 북한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금강산 관광과는 다른 방식이 됩니다. 기존엔 현대아산이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고 관광객 수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금이 대량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벌크 캐시, 즉 현금의 대량 유입을 유엔 안보리가 막아왔는데 이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제3국을 활용해 이산 가족들이 북한 고향을 찾는 걸 개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의 개선 방안을 북한에 협의하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북한은 시설 철거를 통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앞서 남북 협력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취재 중인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이 오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에 전달된 거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곳 샌프란시스코 인근 펠로엘토 회담장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곳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협력 사업 구상, 즉 남북 북미 관계 선순환 논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도 북미 또 남북 대화가 같이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기본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북 제재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 간 합의 중엔 제재가 문제되지 않거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협의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북 간 접경 협력 사업이나 개별 관광 등의 승인 문제 등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나 미국 쪽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강 장관은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미국 측도 우리 의지나 희망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일치된 대북 대응과 긴밀한 조율, 또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미 대화와 남북 협력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강경화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모두 기여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70%의 그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 입장이고요. 사실상 직접적인 파병 요청입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뿐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이 해외로 노동자를 보내 돈을 버는 북한 기업 등을 제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외 노동자를 거쳐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추가 제재에 나선 곳은 평양 소재 고려남강 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미 재무부는 남강 무역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에 보내고 돈을 송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해외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송환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해외에 보내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2020년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상반된 행보는 압박과 대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이 지목한 중국의 북한 노동자 불법 송출 시설은 어떤 상황일까요? 베이징의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상점 같은데 언론의 접근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동자로 추정되는 북한 사람들도 여럿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옆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송출 관리하고 있다는 업체 주소를 찾아가 보니 바로 북한 대사관 옆 건물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잠시 들어가서 실제 그런 송출 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부가 밝힌 시설 상호명은 칠성문. 이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 상가 중 한 곳에 칠성문이 확인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보자마자 밖으로 밀어냅니다. 1층 상가는 전부 북한 상점. 다른 가게를 확인해봤습니다. 북한 분들한테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자꾸 묻지 말았는데 아니 근데 하나만 얘기해 줘. 아니 됐어요. 안개가 아예 하니까. 335 사람들이 몰려나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언제 어디 막 누구 다 안 좋아. 여기 와 자꾸 이러지마. 상가 위쪽은 미 재무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숙박시설이라고 발표한 곳입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 주위로 북한 사람들이 대화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답을 하진 않습니다. 在这里啊有没有朝鲜住的劳动者吗？没有，哪有没有的？没有吗？对，没有，我们听不懂的。 인근 북한 식당에도 북한 여성들이 일하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점심시간 공연까지 진행됩니다. 직원에게 묻자 실습 중이라 문제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월급은 안 받아요? 실습한다는 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조치가 내려지기 닷새 전 모습과 비교해봐도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지난 8일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미사일 2발이 여객기를 잇따라 맞히는 장면이 그대로 보입니다. 나날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란 정부는 격추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날아오는 미사일에 맞습니다. 23초 뒤 두 번째 미사일이 또 여객기를 때립니다. 불에 휩싸인 기체가 왔던 길로 방향을 틀다 곧 추락합니다. 지난 8일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여객기가 격추되는 장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유튜브에 공개된 이란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당시 탑승자 176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닷새 전에도 밤하늘에서 강한 빛이 번쩍이는 19초짜리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미사일 2발이 뚜렷이 포착되면서 그동안의 의문도 풀렸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여객기 송수신기를 파괴한 탓에 추락하면서도 비상 신호를 보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사법부는 격추 관련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 법정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사태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다음은 검찰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안에서는 때 아닌 댓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이문정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강한 검찰 조직 안에서 그동안 없던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 내부망에서 댓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이문정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6일 임 부장검사가 경향신문 칼럼에서 인사거래 의혹을 폭로하자 조직을 욕보이러 의도적으로 당시 상황을 왜곡한 것 같다며 비판한 겁니다. 정 부장검사의 글엔 170여 개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임 부장검사의 글로 검찰 전체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글을 써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임 부장검사를 검찰이 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등장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벗고 잘못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글을 단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 조직 문화는 위아래, 선후배 간 관계가 뚜렷합니다. 평검사들이 실명 댓글로 현직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쓴 건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인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글에도 58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이런 현상은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 검찰 내부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검사의 글을 합하면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체 검사 2,300여 명 중 30%가 넘는 검사들이 실명으로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상명 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부터 검찰 내부망엔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공감하거나 반박하는 글을 올린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하루 만에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원색적인 댓글과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검찰개혁과 최근 검찰 인사와 맞물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과거엔 검사와의 대화나 평검사 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에게도 직접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부망과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 수가 당시에 비해 1000명이나 늘어나 집단 행동이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검찰 외부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 생각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와 각자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불만이 검찰 내부망의 글과 댓글로 표출된 겁니다. 검사들의 댓글 설전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고 검찰 안팎의 개혁이 진행 중인데 검사들이 내부 시선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최근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나란히 구성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법무부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진행합니다. 대검은 외부 전문가들과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크게 변할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종업원이 김 씨를 고소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김 씨는 근거 없는 의혹이란 입장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반 가수 김건모 씨가 강남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취재진을 마주쳤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느냐 같은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8월 논현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지난달 김 씨를 고소했고 김 씨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3년 넘게 지난 일이라 직접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찰은 사건 당일 동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김 씨 차량 GPS 위치 기록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때 해당 유흥업소에 간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동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 씨에게 유리한 진술도 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김 씨만을 위해 만든 거란 반박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두 사람 진술을 맞춰본 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A 씨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그림을 던지고 부순 예비역 장성 2명에게 그림값과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그림값 400만 원만 물어주라고 결론 났는데 2심에선 위자료 500만 원도 더해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그림 더러운 잠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비역 장성 신모 씨와 목모 씨는 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며 그림을 바닥에 던지고 부쉈습니다. 작가들의 예술 창작의 자유가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훼손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구영 화가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심 법원은 그림값 4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그림값에 더해 위자료 500만 원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가 받은 사회적 비난들은 작품의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들의 행위로 인해 촉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런 행위만으로도 작품이 표상하는 예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더해 정신적 손해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도성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 씨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본창 씨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활동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앞서 2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여성 A씨의 신상을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여성의 전 남편 전모 씨에게 받은 정보였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구 씨와 전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구 씨는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 역시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했을 뿐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가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에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추가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나자 구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덫에 걸렸거든요. 조금 더 용감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배드파더스 활동가인 구본창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저희가 알기로는 판결 이후에 오늘에만 양육비 3건이 더 해결이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 그 신상 공개돼 있던 그 3분이 그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쟁점이었던 게 사실은 이거를 공익적인 활동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거였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공익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신상을 공개한 게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한 400명이 조금 넘어요. 네, 4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예. 저희가 법률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공개 여부나 범위를 잘 결정을 하는데 예.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떨 때 공개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하고 이러면 내려준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요. 우선 그 이혼을 할 때 그 협의 이혼, 다시 말하면 부부가 합의해서 이렇게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육비 부담 조서를 확인하고 또 부부가 재판을 해서 이혼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그 법적인 서류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해 갖고서 그 신상을 공개합니다. 네. 사실은 절차적인 이제 공정성 같은 거를 생각하면 예.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별해서 결정해서 하는 거는 좀 결국에는 사적 복수 아니냐 이런 예. 식의 의견도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현재 그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육비를 갖다가 전 배우자가 네. 한 3개월 주다가 양육비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한 3개월 주다가 또 안 줘요. 그러면 또 변호사를 또 써야 되는데 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또 현재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긴 한데 그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전체 인원이 1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전국을 커버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그 전체 직원 숫자가 100명이 안 되면 이건 해결이 뭐 힘들잖아요. 그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인데. 예. 그런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그 인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네. 보통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네. 평균적으로 2년이 걸려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양육비 해결됐어요. 운 좋게. 근데 또 안 줘요. 그럼 또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국회 법안도 발의는 됐지만 통과가 안 되는 계속 예. 상황인 거고. 예, 예. 10개 정도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는요. 네. 핵심 내용이 운전면허 취소, 미지급자에게, 네. 그다음에 여권 제한, 그다음에 신상 공개, 형사처벌 4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운전면허 정지 요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경찰청이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트를 닫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예,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려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예. 나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 이름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도 계속 많아서요. 계속 배드파더스로 가실 예.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이트 운영자들이 네.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피해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그냥 지은 것뿐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드파더스 활동가인 구본창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선을 꼭 3개월 남겨놓고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란히 제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한국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지지층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1호 공약 발표는 영화 패러디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무주폰 손에 쥐고 절감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의 공약은 3년간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 개를 전국에 깔아 가계 통신비를 줄여주겠다는 건데 특히 데이터를 많이 쓰는 20, 30대를 공략한 겁니다.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대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걸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주 52시간제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빚을 줄이겠다는 것도 정부 비판층을 결집하려는 공약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F입니다. 낙세입니다. 한국당은 당초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늘은 그게 1호 공약은 아니었다고 번복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2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세 기간을 늘려 9년간 거주권을 보장하고
혼자 사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20살이 되면 현금 3천만 원을 주겠다는 1호 공약에 이어 젊은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뜻이 뚜렷한 공약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을 포함해 비서관 3명이 오늘 한꺼번에 사퇴했습니다.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청와대 고위직 출신은 25명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공직자가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인 내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그리고 권향엽 균형인사 비서관이 오늘 청와대를 떠나기로 한 건 이 때문입니다. 주영철 경제보좌관도 최근 사퇴했습니다.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총선에 나서는 1급 비서관 이상 청와대 출신은 25명이 됐습니다. 행정관급까지 합치면 청와대 출신이 60여 명에 이르는 이례적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한 1급 이상은 10명 안팎이었고 행정관급을 합치면 30명 정도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와대 출신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호남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현역 의원들과 공천 경쟁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민정 대변인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한동안 공석일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야권에선 총선을 위해 올라야 할 산이 바로 보수 통합입니다. 하지만 이틀째 열린 통합회의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별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보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도 구체적인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일단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생각하는 통합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겁니다. 내부 총질할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다 통합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하는 그런 통합이 정말 탄핵을 극복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새보수당은 추진위원회의 틀을 깨고 두 당이 직접 통합 협상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양당 간의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의 실질적 대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엔 추진위에 이른바 친MB계 인사들이 포함됐던 데에 대한 유승민 의원 측의 반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주목하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아예 선을 그으면서 보수 통합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어제 추진위 회의에 안철수계로 꼽히는 인사가 참석하자 개인 행동일 뿐이라며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말인데 비판이 커지자 사과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해찬 대표 인터뷰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총선의로 영입 인사로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최혜영 교수를 칭찬하다 나왔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청년층의 고충에 대해 얘기하다가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꿈을 꿀 줄 알아야 돼. 꿈이 없다고 해서 멍하고 살면 안 되고 자기가 뭔가 자꾸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이 대표는 지난 9일 경력 단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해요. 홍 박사님은 아주 그걸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인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유튜브 영상을 내렸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시행된 지 이제 막 1년을 넘겼습니다. 저희가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낸 자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가 110명이나 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후보도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예비 후보 모두 110명입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127건이 됩니다. 2번 이상 걸린 사람이 15명이 있어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남 지역의 한 후보는 2002년과 2010년 그리고 2014년까지 모두 3차례나 적발돼 다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낸 벌금만 400만 원에 이릅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모두 4명인데 광주 지역의 예비 후보가 3, 경남 지역의 예비 후보가 하나입니다. 이런 경력을 갖고도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배경엔 주요 정당들의 느슨한 공천 기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다퉈 음주운전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정작 적용 기준 자체는 낮춰 잡은 겁니다. 민주당은 선거일로부터 15년 내에 3회 이상 적발된 기록이 있을 때 한국당은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만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의 경우 총선 기획단 소속 당직자부터 2011년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직자는 출마할 예정인데 기준대로라면 공천에서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예비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강혜연입니다. 이번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한 현역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주민들 음주 단속이나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인 김재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음주운전도 좀 대리운전도 좀 해주고 경찰관들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관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지난 11일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김재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지역군에 파출소를 지어줬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입니다. 파출소를 새로 지어주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찰관들이 요걸 많이 해서 파출소 지어주는데 경찰 측 민원을 들어줬으니 더 잘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다 불법 행위 단속을 자제하란 데까지 나간 겁니다. 보고회 참석 주민 중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을 봐주라고 이야기한 거는 말이 잘못된 가서 사고라가 사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공권력에 대한 이 태도가 아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JTBC에 농촌엔 대리운전 업체가 없어서 경찰이 주민을 태워주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만 하면 주민들이 힘드니 더 잘해달란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 의성군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검찰에 연락해 봐주게 했다고 말했다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앞서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사퇴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그 후임자로 조국 전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김미경 변호사를 내정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새 균형 인사비서관으로 김미경 변호사를 내정해놓고 막바지 검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 때 청와대 법무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를 나온 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청문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신상 팀장을 맡아 가족 문제를 주로 맡은 겁니다. 조 전 장관은 김 변호사를 취임 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조 전 장관과 함께 움직여온 김 변호사를 청와대가 중용하기로 한 겁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인사행정을 전담한 적은 없습니다. 균형인사비서관은 정부 부처들과 그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원 인사에 의견을 내는 자리입니다. 초대 균형인사비서관이었던 신미숙 전 비서관은 환경부 인사 개입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률가로서의 공정성 등을 높이사 김 변호사를 내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변호사가 임명되면 조 전 장관과의 인연도 영향을 끼쳤으리란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보낸 걸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첩 공문까지 보낸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린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란 국민청원입니다.
청와대는 그제 이 청원을 공문으로 국가인권위에 보냈다며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청와대는 협조 공문으로 인권위에 이 청원 사실을 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청원 자체를 이첩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한 뒤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인권위법상 익명청원은 접수가 안 되는데도 청와대가 인권위를 압박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렇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린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공문 발송 자체가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의 성격상 조 전 장관 건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죠. 게다가 만 14살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 소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중학교 1학년인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만 14살 미만 청소년은 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은 2년간 소년원에 가는 겁니다. 06년생 집단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실제 법이 바뀌면 중학교 1학년도 성인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취지인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과자로 이렇게 학생을 낙인을 찍게 되면 그 학생이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는데 그 방식이 더 유효한 거냐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죠.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가벼운 사안인데도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다뤄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학폭위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내 학폭위를 없애고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 A씨의 아들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학폭위까지 갈 일이 아니라며 학교 측에 적절한 중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해할 기회 한 번도 없이 그냥 뭔가 쓸려가는 느낌으로 중간에 선생님이 앉아서 화해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뭐 은폐? 뭐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못 해준다. 이게 이유였어요. 학교 현장에선 비교적 가벼운 일인데도 중재 노력 없이 학폭위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학폭위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따라 사소한 다툼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기존 방식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가 가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던 학교 내 학폭위도 없어집니다. 명료하게 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과 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맡아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엄마를 잃은 10대 자매가 장례식장과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기억할 팔찌와 옷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유품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폐기된 상태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16살과 14살 자매가 경찰서와 병원 앞에서 섰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맨손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그 어디에서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휴대폰하고 엄마 운전면허증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아직 받을 수 없다고.
분실됐는지 튀었는지도 모른다고. 이들이 원하는 건 어머니가 입던 옷과 즐겨 차던 팔찌입니다. 지난해 2월 자매의 어머니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났고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검시를 장례식장에서 해 고인의 옷과 머리끈, 팔찌는 장례식장에 보관됐습니다. 가족들은 사건 종결 뒤 유품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유품은 통상 장례식장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뒤에 폐기합니다. 하지만 유족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것도 사실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연락이 옷에 대해서. 경찰도 가족과 연락이 안 될 때만 유품을 맡아 보관하도록 돼 있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그 팔찌를 귀중하게 계속 이렇게 찾고 싶다. 그거를 재차 얘기를 했었어요. 팔찌만이라도 갖고 싶다. 항의와 진정서도 냈지만 방법이 없자 사고 11개월 만에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례식장과 경찰은 사과를 이미 했고 대화도 하려 했지만 유족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한 지자체가 땅 주인도 임대인도 모르게 땅을 파헤쳐서 관로를 파묻었습니다. 20일 정도 집을 비우고 돌아왔더니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현장 곳곳을 취재했는데요.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이쪽 부위에 돼지 감자라든지 일반 감자가 있었고 저런 상태의 밭이었었거든요. 흙더미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땅. 얼마 전까지 강태은 씨가 정성스레 가꾸던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오니까 그 평상시의 밭 상태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를 다 고사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땅을 파헤쳐 관로를 묻고 폐기물까지 두고 갔습니다. 이 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인데 강 씨가 9년간 임대해 갖고 왔습니다. 바로 옆엔 강 씨 집과 마당도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 차량이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밑을 보시면 바퀴 자국도 남아있고 돌도 깨져 있는데요. 사유지라는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캠코에 물어봤지만 알지 못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군청에서도 특별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귀신이 와서 작업을 했다.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다음 날 군청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을 정비 과정에서 실수로 공사를 했단 겁니다. 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임대했던 걸 확인 못하고 저희가 좀 국유지로만 확인을 해가지고 수가 올라오는 게 좀 제일 불찰이죠. 하지만 임대인이 없었더라도 국유지를 협의 없이 쓸 순 없습니다. 캠코에서도 공사 목표를 좀 요청을 들어온 상태예요. 공사 목표 하고 관로 같은 경우는 다시 회수하면 그거는 좀 저희가 또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로공사에 군청이 쓴 돈은 약 700만 원.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또 예산이 듭니다. 강 씨는 불법 시공 등의 혐의로 양양군수를 고소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선 입양기관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해외로 보내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모 씨가 동방사회복지회에서 민정이의 입양을 결정한 건 지난해 2월. 입양을 위해 찾은 법원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 심장이라는 문제는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저는 심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전화해보니까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얼마 뒤 아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복지회 측에 민정이의 모든 의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사가 들고 온 건 이면지 한 장.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발에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의무 기록 등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과 예방접종도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입양 절차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복지회에서 한 번에 2명의 아이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름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예쁘게 골라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입양 규정에 따르면 한 부모는 한 번에 한 아이만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3번의 선보기를 한 아이들은 해외 입양 대상이 됩니다. 국내 입양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봤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제 3번의 기회 중에 한 번씩 박탈당해서 해외 입양을 갈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정말 나중에 알았고. 전문가들은 모든 입양 절차를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2013년 우리 정부는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필리핀의 탈화산이 분화한 지 나흘째입니다. 인근에서 땅이 꺼지고 도로가 끊기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땅속 마그마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거대하게 팬 웅덩이입니다. 필리핀 탈화산이 분화한 이후 땅이 반으로 갈라진 겁니다. 이처럼 마을 곳곳에서 도로가 끊어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탈화산 인근에서 적어도 15곳 이상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산 폭발 이후 땅속에서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400여 차례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폭발이 잇따를 수 있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화산재와 유독성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분화구에선 어제 하루 동안 1,700톤에 가까운 이산화황이 배출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산재는 섬에서 65km 이상 떨어진 마닐라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은 너도 나도 마스크를 찾습니다. 마스크 가격이 7배까지 오르며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필리핀 정부는 유엔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경북 구미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 업적을 기리는 각종 전시관과 추모공간, 동상 등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었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들여서 역사 자료관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로로 이름 지어진 상모동 거리입니다. 일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과 생가 그리고 추모관,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앞 민족중흥관, 생전에 쓰던 청와대 집무실 모습을 재현하고 당시 쓰던 물건들을 전시해뒀습니다. 대부분은 사진 자료나 글귀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찾는 사람이 전혀 없다가 오후가 되자 10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 나이만 돼도 모르는 거 알잖아요. 보셔야지. 보시고 없는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300m 정도 떨어진 지점, 높이 5m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왼발을 내딛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앞으론 생애의 기록들이 적힌 비석들이 있습니다. 동상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자작한 것이라며 새마을운동 노래가 흘러나오고 자작시 등도 벽에 각인돼 있습니다. 동상 주변엔 산책 나온 주민 외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로 옆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900억 원 가까이 들여 전시관과 테마촌 등을 조성한 곳입니다. 전시관은 주건물과 부속 건물들이 있지만 방문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안을 채우고 있지만 컨텐츠가 부족해 안이 휑한 느낌이 듭니다. 1층은 아예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갈 게 없어. 나도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하나 들어오질 않아서. 테마촌이 자리 잡고 있는 언덕 꼭대기. 보릿고개 당시 초가집들의 모습과 새마을운동 당시의 마을 모습을 재현한 테마촌입니다. 그런데 건물 안은 하나같이 텅텅 비어 있거나 잠겨 있어서 건물 자체밖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안 나오면 이래가지고 이제 중단이 됐다가 또 축소도 되고 장난은 왜 이렇게 구미시는 올해 9월까지 전시관과 테마촌의 컨텐츠를 보강한다며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보태 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외벽 마감에 열중하는 자료관.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00도를 기념해서 지난 2017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런 기념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유품 5,600여 점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저 건물을 짓는데 16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획 당시부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내부 공사를 마치고 올해 말쯤 개관하면 박 전 대통령의 유품 박물관으로 쓰일 테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냥 사업해나 그런 쪽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사고 가고 상고하고 동사무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무소 이런 주민시설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을 건데 부지가 넓은데 왜 굳이 이걸 너무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 들죠.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주변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승인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한 장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고 말하기엔 짜임새도 관람객 호응도 부족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주변으론 그의 생애 업적을 기리는 기념 공간이 드넓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주변으로는 빈 땅이 여전히 많은데요. 어떻게 사용될지는 몰라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은 받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지난해 CNN에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입니다. 지난해 다 치웠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업체가 치우는 걸 막아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된 쓰레기산은 전국에 16곳이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쓰레기산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두열 정영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쓰레기산 입구를 차량 한 대가 막아섭니다. 전기가 끊겨 쓰레기 분류기가 멈췄습니다. 17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인 의성 쓰레기산을 나라에서 치우려 하자 업체가 막아선 겁니다. 외부 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도 치우려고 한다는 계획안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의성군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처리 명령을 10번 넘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성 쓰레기산 소유자가 치워도 내가 치운다며 이 쓰레기에 손대지 말라고 의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 상주에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곳에 예전 그리고 지금의 땅 주인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애초 상주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 쓰레기를 치운 뒤 땅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결국 상주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 20억 원을 중앙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막히거나 주인이 내가 치우겠다며 버티는 곳이 전국에 모두 16곳에 이릅니다. 쓰레기를 못 치우니 주변 주민들의 고통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에도 8,000톤가량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이 신고해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땅을 빌려줬는데 쓰레기만 쌓아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전국의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모두 235곳에서 120만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이걸 다 치우겠다고 했다가 결국 올해 상반기로 일정을 늦췄습니다.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근 1년 동안 새로 발견되거나 양이 늘어난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새로운 쓰레기산은 모두 112곳입니다. 이런 곳이 사흘에 한 곳씩 늘고 있는 겁니다. 양도 지난해 정부가 조사할 때보다 25만 톤이 더 늘었습니다. 또 다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장비가 트럭에 쓰레기를 담습니다. 충북 음성의 또 다른 쓰레기산입니다. 25톤 트럭으로 하루에 10대 이상씩 쓰레기를 빼내고 있지만 쓰레기 더미는 아직 이 창고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닷가에서 쓰는 이런 폐 그물부터 화물차 타이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창고 안쪽인데요. 창고 안쪽에 이런 폐 성면 가루들이 절반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 1년. 지자체가 세금 13억 원을 들여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업체가 내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빌렸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실제 버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청소비 13억 원을 땅 주인이 내야 할 상황입니다.
비용 이제 저희한테 청구한다고 너무 억울하고. 쓰레기산이 많아지는 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1년 새 30% 올랐습니다. 땅을 싸게 빌린 뒤 쓰레기를 받아 버리고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땅 주인이 자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 빈 땅에 큰 트럭이 자주 오가면 주민들이 지자체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에 판매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의도 안 받고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르게 광고비를 매긴다는 주장입니다. JTBC가 취재에 나서자 쿠팡은 광고비를 환불해주겠다며 오늘 오후 급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박상환 씨는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판 매출액에서 광고비를 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쿠팡에서 특정 단어를 치면 박 씨의 상품들이 먼저 나오는 검색 광고 비용이란 겁니다. 전혀 몰랐죠. 전혀. 알았더라면 제가 조절을 했겠죠. 뭐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판매가 안 되면은 당연히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박 씨가 항의하자 쿠팡 측은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월 말경쯤에 전화가 또 왔어요. 지금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다 그걸 취소를 했다. 환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쿠팡은 1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광고 계약 내용과 전혀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키워드 등록까지만 해주신다 그랬고 온 버튼 누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녹색 파일 확인해보세요. 광고비가 하루당 10,000원이라고 해놓고 파는 품목마다 10,000원씩 매기는 바람에 10배가 넘는 광고료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판매자 200여 명은 공동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쿠팡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된 광고비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60대 이상 고용률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취업자는 전년과 비교해 16만여 명이 줄어 23개월 연속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3월까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천만 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네,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살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초자산제를 내걸었습니다. 찬성, 반대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건 집단적 선거 유도 매수죄다, 고발 검토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와 바로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집단적 선거 유도 매수죄 해당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이 집단적 선거 유도 매수죄라는 게 우리 법률에 이런 죄명이 없습니다. 네. 비슷한 걸 굳이 찾자면 공직선거법에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유권자 등에게 돈이나 음식 같은 걸 제공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법은 정치인이나 후보자의 기부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권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만 20살 청년한테 3천만 원씩 주겠다, 우리한테 투표해달라 이런 공약이 아까 말한 그런 선거법에는 저촉이 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촉될 가능성 없습니다. 먼저 매수죄의 가장 흔한 사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소개를 드리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정치인이 9명의 유권자에게 합계 16만 3천 원어치 밥을 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네. 발언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밥을 산 유권자 매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전형적인 경우죠. 네. 근데 이거는 공약 문제는 아니잖아요. 혹시 공약이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도의원 후보자가요. 처음 내가 받는 봉급은 어려운 이웃에게 주겠다 이런 문구를 홍보물에 적어서 배포해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시장 후보자는요. 일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해서 역시 법정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보신 9명에게 밥을 산 경우와는 달리 이 두 사례에서는 금품이나 혜택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지 콕 집어서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겁니다. 다만 애초에 법정까지 갈 정도로 시비가 붙은 이유는 후보자들이 자기 봉급 또는 자기 재산으로 표심을 얻으려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만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자기 돈으로 특정 유권자에게만 선심을 베푸는 행위, 그것과 법이 정한 복지 공약으로 국가가 금전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총선 공약 사례는 앞서 보신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총선 후에 만 20세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려면 결국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 그러니까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죠. 이렇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네, 사실 상식적으로만 봐도 만약에 이런 복지 공약이 다 매수죄로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에 수없이 나왔던 현금성 복지 공약들은 다 법원에 갔어야 되는 건데 네.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과감한 복지 정책 이런 게 나오면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세금으로 유권자 매수하는 거다라는 식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과거 사례도 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정책에 대한 찬반을 두고 의견을 내는 것과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던 장동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직했습니다. 장 판사의 사직으로 다음 달 10일에 예정된 전 씨 재판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 씨 재판을 담당할 재판장은 다음 달 24일 법원 정기 인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전달한 공군 중령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역한 뒤에 로펌 김앤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무인 정찰기 부대 정보와 같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양 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은 옳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개입을 제한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름철새 제비가 한겨울 낙동강에서 목격됐습니다. 부산의 한 환경단체가 지난 12일 오후 낙동강 하구 부산 연막둔치 인근에서 제비 2마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뜻한 겨울 탓인지 생체 시계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나라에 온 건지 학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기대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소득 격차에 따라서 기대 수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건강 불평등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치과에서나 건강검진 때도 자주 찍는 엑스레이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고 움직이는 물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 검사를 할 때도 가슴을 누르는 통증 없이 촬영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 정도 크기의 휴대용 장비지만 기존 엑스레이보다 훨씬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년 동안 엑스레이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섭씨 2,000도나 되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방사선을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은 전기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천만 분의 1초 단위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비록 소량이지만 방사선에 연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무엇보다도 방사선 피폭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동시에 속도도 10,000배 이상 빨라져서 초고속 촬영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하는 혈관 수술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유방암 검사 때 가슴을 누르는 통증 없이 촬영할 수 있는 CT 장비도 개발 중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노래와 함께 지구촌을 누볐던 방탄소년단 BTS가 이번엔 세계 곳곳의 미술관과 연결됐습니다. 노래가 빚어낸 미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나한 기자입니다. 거대한 숲을 눈앞에 펼쳐놓은 영상. 덴마크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 걸린 런던의 한 미술관에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직접 작가와 인터뷰도 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Yeah, so Catharsis is made from a forest. 런던과 뉴욕,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서울까지 전 세계 5개 도시에서 네로라하는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차례로 소개하는 이 전시회는 제목부터 BTS가 들어갑니다. BTS가 직접 작품을 만들지도 작품에 BTS의 모습이 담기지도 않았지만 노래 속 메시지가 작품마다 활용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도 괜찮고 작은 것들도 소중하며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노래들. 그런 메시지는 UN 연설에서도 포함됐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작가들은 전 세계가 공감했던 BTS의 노래, 그리고 그 안에 풀어냈던 이야기를 주목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닥친 환경의 위기, 그리고 인종, 남녀의 성평등 주제까지 우리 시대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미국 CNN은 런던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에 대해 노래에 늘 어떤 의미를 숨겨두던 BTS가 이번엔 예술 세계로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이 낄 거란 예보입니다. 내륙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 지역은 공기가 매우 건조해져서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have been searching all of my days, all of my days. Many a road, you know, I've been walking on, all of my days. And I've been trying to find what's been